베를린 국방부 회의실 한 장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무기요? 우리 독일 기술 없으면 고철덩어리 아닙니까? 2023년 3월 독일 국방부는 한국으로 향하는 파워팩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베를린 회의실은 환호로 가득 찼죠. 한국은 곧 무릎 꿇을 거라고요. 하지만 단 12초였습니다. 독일이 22년간 쌓아온 기술 자존심이 무너진 시간이요. UAE 사막 한가운데 K 전차 한 대가 엔진을 시동했습니다. 그 소리를 분석한 독일 기술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이건 우리 MTU 엔진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파워팩이며 오히려 더 부드럽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UAE가 움직였고 폴란드가 선택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부다비 방산 박람회 52개국이 한나라 앞에 줄을 섰죠. 도대체 그 12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차콜 슈바이처입니다. 독일 국방부 기술 담당 차관으로 22년간 근무해왔죠. 베를린 국방부 청사 4층 기술평가실이 제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2023년 3월 15일 오전 10시 저는 제 경력 중 가장 어리석은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한국은 조립만 하는 나라다. 파워팩 수출 막으면 끝난다. 그의 손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12명의 고위 관료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관님, 잠깐만요. 요즘 한국 기술 발전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방차관 한스 밀러가 제 어깨를 툭 쳤죠. 슈바이처, 자네 한국 출장 다녀온 뒤로 너무 관대해진 거 아닌가? 그들은 우리 기술로 조립만 할 뿐이야.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상현 박사. 2년 전 창원 방문 당시 만난 한국 엔지니어였어요. 35살쯤 돼 보이는 그는 K고 생산 라인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독자 기술로 세계 시장에 나갈 겁니다. 지켜보세요. 당시 저는 그 말을 젊은이의 패기쯤으로 들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패기가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워팩 수출 금지, 기술 지원 중단, 부품 공급 및 정비 지원까지 전면 중단.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어요. 한국은 일주일 안에 사과하러 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 책상 위로 첫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UAE가 한국의 사막지형 연합훈련을 제안했다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죠. 연합훈련이라고요? 이상했습니다. UAE는 미국, 프랑스와는 정기훈련을 하지만 한국과는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시기가 묘했어요. 독일이 파워팩을 끊은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저는 정보분석관 마르쿠스를 불렀습니다. 이 훈련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마르쿠스가 서류를 넘겼어요. 참가 장비 목록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K 전차 24대, K9 자주포 36문, 천무 다연장 로켓 12대, 천공 방공 시스템 6개 포대.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쇼케이스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2주일, 한 달, 2달. 장관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 되던 날, 제 책상에 위성사진이 도착했습니다. UAE 리와 사막 훈련장. 사진 속에는 50m 간격으로 일렬로 늘어선 K 전차들이 보였어요. 그 옆으로 K9 자주포가 진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훈련장 주변에 UAE 장성들이 메모를 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한 장성의 손에 카탈로그 같은 게 들려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기술분석팀장 패터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당장 오셔야 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뛰어갔습니다. 분석실 스크린에는 음향 파형이 떠 있었어요. 패터가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굉음이 울려 퍼졌죠. K 전차 엔진음이었습니다. 패터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우리 레오파르트 EA7의 MTU 엔진음이었습니다. 두 소리를 겹쳐 재생했죠. 완전히 달랐습니다. 패터가 분석 결과를 띄웠어요. 엔진 회전수, 진동 패턴, 변속 특성, 냉각 시스템 작동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이건 우리 MTU 엔진이 아닙니다.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패터가 대답했죠. 완전히 새로운 파워팩입니다. 그것도 우리 것보다 변속이 더 부드럽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서 들렸던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조립만 하는 나라라고요.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장관실로 연결해 주십시오.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장관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분석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음향 파형, 진동 데이터, 열화상 분석 결과. 모든 게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파워팩을 개발했다고요? 장관의 목소리에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것도 우리 기술 지원 없이요. 국방차관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됩니다. 파워팩 개발에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들이 석 달 만에 만들었다는 겁니까?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창원과 구미방산 공장 위성사진이었어요. 3월 이전과 6월 현재를 비교한 거였죠. 보십시오. 3월엔 공장 가동률이 6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0%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야간 조업 증가, 물류 트럭 이동량 증가, 전력 사용량 급증. 모든 지표가 대규모 생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파워팩을 못 받는 상황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죠. 그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끊기 훨씬 전부터요.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UAE 국방부가 한국과 비공식 미팅을 가졌다는 겁니다. 장소는 아부다비 에미리트 팰리스 호텔 VIP 텐트. 참석자 명단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죠. UAE 왕세자 직속 군사고문, 방산청장, 육군총장. 한국 측은 육군무기운영사령관, 방산업체 임원진, 국방부 협력관. 이건 단순 미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보원에게 연락했어요. 미팅 내용을 아십니까? 정보원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KEM 전차 80대, K9 자주포 120문, 천국-2 방공 시스템, 대공무기 패키지. 전체 기갑 전력을 한국산으로 전환하는 수준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약 150억 달러 규모입니다. 저는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150억 달러. 우리가 UAE에서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금액과 맞먹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UAE 군사고문의 평가 내용이 유출됐거든요. 사막 환경에 가장 적합해 보인다. 독일제보다 조용하고 미국제보다 정교하다. 독일제보다 조용하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 거리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받았죠. 슈바이처 차관님이십니까?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저는 누구십니까? 김상현입니다. 기억하시죠?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창원에서 뵀던 그분이시군요. 김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2년 전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죠. 독자 기술로 세계 시장에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을 이었어요. 천도 파워팩입니다. 1500마력, 독일 MTU 대비 8% 효율 개선, 소음 12% 감소. 우리가 5년간 준비한 겁니다. 5년이라고요? 네. 독일이 언젠가 기술을 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왜 제게 전화하셨습니까? 김 박사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차관님은 2년 전 우리 공장에서 다른 독일인들과 달랐습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셨죠. 그래서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방산업체와 접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타르도요. 제 책상 위로 보고서가 쌓여갔어요. 중동 전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방향을 보고 있었죠.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장관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막는 동안 한국은 우리를 뛰어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전체가 그 사실을 알아버렸다. 장관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스크린에는 UAE 사막훈련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죠. K 전차가 모래 언덕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 엔진음은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소리였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부드러우며 더 강력한. 일주일 뒤 폭탄 같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UAE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한국과 방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요.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업계 추산 150억 달러. 저는 그날 아침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장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외교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기존 기술 협약을 어기고 독일 승인 없이 중동에 수출했다는 내용이었죠. 윌러 차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국제 중재까지 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승산이 없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 협약은 독일 기술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독자 파워팩을 개발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장관이 탁자를 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흘 뒤 한국 측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 육군 무기운영사령관 명의의 공식 서한이었어요. 외교부 통역관이 읽어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만든 파워팩을 달고 수출하는데 독일이 왜 간섭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통역관이 계속 읽었습니다. 기술 협약은 독일 기술을 쓸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설계하고 제작한 독자 파워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독일이 기술 지원을 끊어준 덕분에 더 좋은 파워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22년간 국방부에서 일하며 독일의 자존심을 지켜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그 자존심이 한 문장에 무너졌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요. 그날 밤 저는 기술 분석팀을 소집했어요. 천도 파워팩 전체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모으라고요. 일주일간의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패터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출력 1500마력, MTU 883 대비 연비 8% 개선, 소음 12% 감소, 변속 반응 속도 15% 향상, 냉각 효율 10% 증가. 저는 질문했죠. 신뢰성은요? 패터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UAE 사막 시험 결과 섭씨 50도 환경에서 72시간 연속 가동, 고장 제로. 우리 MTU는 48시간에서 냉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결론을 말해보십시오. 패터가 저를 바라봤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앞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장관실로 향했어요. 장관과 밀러 차관, 그리고 육군 총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탁자 위에 놓았죠. 기술적으로 졌습니다. 장관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던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릴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술을 끄는 상태에서요. 밀러가 소리쳤어요. 슈바이처, 자네 지금 어느 편인가?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실의 편입니다.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요. 그리고 며칠 뒤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200억 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을 발표한 겁니다. K 전차뿐 아니라 천무 다연장 로켓, 천공 방공 시스템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어요. 제 책상 위로 중동 지역 분석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UAE, 사우디,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모두 한국제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었죠. 중동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를린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김상현 박사였습니다. 차관님, 곧 폴란드에서 뵙겠습니다. 폴란드라고요? 저는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폴란드가 차세대 전차 입찰을 공고했다는 걸요. 독일, 미국, 한국이 경쟁하는. 저는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유럽 한복판에서요. 바르샤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23년 9월 폴란드 국방부 차세대 전차 입찰 프레젠테이션 참관 명령을 받았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EH7의 기술 자문으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찰이 아니라는 걸요. 바르샤바 국방부 대회의실. 300석 규모의 홀이 가득 찼어요. 폴란드 국방장관, 육군총장, 기갑사령관, 그리고 나토 참관단까지. 무대 위에는 3개의 부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독일, 미국, 한국. 먼저 우리 차례였어요. 크라우스 마이너스 마페이 베그만 대표가 나섰습니다. 레오파르트 EH7 소개 영상이 흘러나왔죠. 검증된 기술, 유럽 13개국 운용, 실전 경험. 가격, 대당 800만 달러. 납기 36개월.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폴란드 장성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다음은 미국이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대표가 에미레이 에이브럼스를 소개했어요. 걸프전 검증, 나토 표준, 미군과의 연합작전 호환성. 가격, 대당 900만 달러. 납기 42개월. 역시 박수가 나왔죠. 그리고 한국 차례였습니다. 무대에 한 사람이 올라왔어요. 김상현 박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김 박사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KPL 전차가 떴어요.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건 카탈로그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김 박사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천도 파워팩 1500마력 독자 개발. 능동 방어 시스템, 대전차 미사일 공중 요격. 4.1m 수중 도하, 비스와 강 도하 작전 대비. 그리고 가격. 대당 550만 달러.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김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납기 18개월. 생산 라인은 이미 준비됐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그 가격과 납기가 정말 가능합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원 공장 가동률 120%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크라우스 대표를 봤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어요. 오후에는 실사 시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외곽 드비츠 훈련장. 세 대의 전차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레오파르트 EA7, 에미레이 에이브럼스, KEPL. 먼저 기동성 테스트였습니다. 레오파르트가 출발했어요. 시속 60km까지 가속, 급정거, 선회. 타이어 자국이 깊게 팠습니다. 에이브럼스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KEPL 차례.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다르다고요. 승용차처럼 부드러운 엔진음이었습니다. K가 움직였어요. 가속이 매끄러웠죠. 급선회를 했는데도 차체가 거의 기울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장성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저게 정말 55톤 전차 맞나? 다음은 사격 테스트였습니다. 1500m 거리, 3개의 표적. 레오파르트가 먼저 쐈어요. 3발 중 2발 명중. 에이브럼스도 마찬가지. 3발 중 2발. KEPL 차례였습니다. 첫 발 명중. 두 번째 명중. 세 번째 명중. 전탄 명중이었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마지막은 능동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RPG-5의 발사체를 전차로 쏘는 겁니다.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럼스는 장갑으로 막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K는 달랐습니다. RPG가 발사됐어요. 그 순간 K 포탑 위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RPG가 공중에서 터졌어요. 전차 3m 앞에서요. 폴란드 장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10분 뒤 휴게실에서 김상현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관님?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2년 전 창원에서 한 말 기억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의 하늘이 맑았어요.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브리핑룸. 국방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성능, 가격, 납기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한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한국 KEPL 총 500대, 27억 달러 규모.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유럽 한복판에서 한국이 독일을 이겼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요.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국방부로 향하는 내내 창밖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달라진 건 세상이었죠. 장관실에 보고했습니다. 장관은 보고서를 받아들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폴란드까지 뺏겼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밀러 차관이 말했죠. 이건 시작입니다. 동유럽 전체가 한국으로 갈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일주일 뒤 루마니아가 KE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가리아도 체코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2023년 10월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유출됐어요. 제목은 한국 탄약 생산 능력 평가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한국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50만 발을 비공식 대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0만 발이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 전체의 155mm 포탄 재고가 100만 발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요. 한국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50만 발 즉시 출고 가능. AI 자동 물류로 20분 내 처리.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20분이라고요? 패터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했어요. 사흘 뒤 영상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지하 탄약 저장 시설이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수십 개의 로봇팔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쉼없이 돌아가고 완전 무인 검사 시스템이 작동했죠. 패터가 설명했습니다. 연간 생산량 240만 발, 총 재고 300만 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어요. 포탄 하나하나에 QR코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AI 관리 시스템입니다. 생산 일자, 화약 배치, 품질 등급까지 전부 추적됩니다. 저는 영상을 계속 봤어요. 자동 포장, 자동 적재, 자동 출고. 사람 손이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패터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미군 평가서였어요. 10년 후에나 가능할 시스템을 지금 구현했다. 이건 단순한 탄약 공장이 아니라 미래형 전략 무기 시설이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날 밤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브뤼셀 나토 본부. 32개 회원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안건은 하나, 한국 탄약 의존도 문제였죠. 미국 국방차관이 발표했어요.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 포탄의 60%가 한국산입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한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위험합니다. 미국 차관이 대답했죠. 하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유럽 전체 생산량을 합쳐도 한국의 3분의 1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까? 미국 차관이 자료를 넘겼어요. 한국은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 억제가 국가 생존 전략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전쟁을 막으려 한 겁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준비로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미국 차관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슈바이처 차관. 우리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예비 탄약 기지로 삼을 겁니다. 저는 물었죠. 한국이 동의할까요? 그가 웃었습니다. 이미 동의했습니다. 미군 탄약 보급 시스템 전체가 한국 기준으로 재편될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우리는 한국을 하청업체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의 탄약고였죠. 그것도 가장 앞선 기술로요.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국방부로 바로 향했어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방산의 재평가와 대응 전략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요. 세상은 바뀌었고 한국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배워야 했습니다. 2024년 2월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확보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겁니다. K9 18문, K2 12대, 천공 방공 시스템 2개 포대.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실전이구나. 한 달 뒤 첫 영상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돈바스 지역. K9 자주포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자동 재장전 시스템이 작동하고 AI 화력 통제 컴퓨터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발사. 포탄이 날아갔어요. 15초 뒤 러시아 포병 진지의 명중. 다시 장전, 발사. 또 명중. 영상을 분석한 패터가 보고했습니다. 명중률 98%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죠. 확실합니까? 네, 우크라이나군 발표 자료와 교차 검증했습니다. 98%. 우리 PGH-2000 자주포가 85%였어요.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K2 전차가 T-72와 교전하는 장면이었어요. 러시아 대전차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K2 포탑 위에서 작은 폭발.
미사일이 공중에서 요격됐죠. 그리고 K의 반격. 한 방에 T-72가 격파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차병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이 전차는 날 2번 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방어로, 두 번째는 화력으로.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건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었어요. 증명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게임 체인저 한국 무기였어요. 미국 전문가가 나와 말했습니다. K9의 자동화 수준은 미군도 10년 뒤에나 도달할 기술입니다. K2의 능동 방어는 이스라엘 트로피 시스템과 쌍벽을 이룹니다. BBC도 보도했어요. 21세기 전쟁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한국. 그리고 천공 방공 시스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미사일 10발이 키이우를 향해 날아왔어요. 천공이 작동했습니다. 10발 모두 요격. 격추율 100%였죠. 키이우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글로 된 천공 로고가 선명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뭔가 느꼈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이상했습니다. 독일 관료인 제가 한국 무기를 보며 감동하다니요. 3월 들어 전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 포병 손실이 급증했어요. K9 때문이었습니다. 전차전 교환비가 1대3으로 벌어졌죠. K2 때문이었어요. 키이우 상공 미사일 요격률이 95%를 넘었습니다. 천공 때문이었죠. 그리고 4월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로 나온 겁니다. 모스크바 크렘린 대변인 발표. 군사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외교적 방안을 모색하겠다. 전 세계 언론이 분석했어요. 한국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고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제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한국 무기 체계의 전략적 가치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췄어요. 문득 2년 전 창원 공장이 떠올랐습니다. 김상현 박사가 했던 말. 우리는 언젠가 독자 기술로 세계 시장에 나갈 겁니다. 그는 세계 시장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한국은 시장을 넘어섰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무기를 만든 겁니다. 다음 날 각국 반응이 쏟아졌어요. 영국 국방장관, 한국과 방산 협력 강화 발표. 프랑스 대통령, K9 자주포 도입 검토 지시.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일본. 모두 한국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독일만 남았어요. 아니, 소외됐습니다. 장관실 긴급회의. 장관이 말했어요. 우리도 한국과 협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밀러 차관이 반대했죠. 그건 굴복입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현실 인정입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시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물었어요. 차관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우크라이나가 증명했습니다.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변화는 시작됐다고요. 독일도 유럽도 세계도 모두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아부다비 국제방산 박람회 참석 명령을 받았습니다. GDS, 걸프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중동 최대 규모 박람회였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번 주인공이 누굴지요.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달랐어요. 대형 광고판마다 한국 무기가 보였습니다. K-디펜스, 더 퓨처 이즈 히, 코리어 DOES 엔티-셀 웨펀즈, 코리어 셀즈 트러스트. 택시를 타고 전시장으로 향했어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부스 보러 가십니까? 예약하셨어요? 예약이라고요? 기사가 웃었죠.
한국 부스는 예약제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안내판을 봤습니다. 홀 A, B, C 전체의 35%가 한국 부스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중앙홀. 실물 KEM 전차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그 옆에 K9, 천무, 천궁 풀 라인업. 대형 스크린에는 우크라이나 실전 영상이 반복 재생됐어요. 98% 명중률, 100% 요격률. 52개국 상단 부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줄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한 부스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차관이 한국 측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200억 달러 규모 패키지 검토 완료했습니다. 계약서 준비해 주십시오. 한국 관계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저 자리였는데요.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김상현 박사였습니다. 차관님 오셨군요. 저는 악수를 청했죠. 축하합니다. 대단합니다. 김 박사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건 시작입니다. 그가 저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라운지에는 놀라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 차관, 프랑스 국방장관, 영국 육군 참모 총장, 이탈리아 해군 참모 총장, 호주 국방차관, 일본 방위성 차관. 모두 한국 측 인사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지켜봤어요. 이건 단순한 박람회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현장이었죠. 저녁 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UAE 왕세자가 직접 참석했어요. 그가 연설했습니다. 한국은 중동의 안보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10년간 300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약속합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300억 달러. 독일이 중동에서 지난 20년간 벌어들인 금액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 김 박사를 다시 만났어요. 옥상 테라스에서였습니다. 아부다비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김 박사가 말했어요. 2년 전 창원에서 차관님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그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될까 두렵기도 했죠. 저는 그를 봤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우리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엔지니어, 기술자, 노동자들이 함께했죠. 그가 아부다비 야경을 가리켰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우리 기술을 믿어준 사람들입니다. 저는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빌딩마다 한국 기업 로고가 빛나고 있었어요. 김 박사가 말했죠. 차관님, 이제는 우리가 독일을 도와줄 차례입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독 기술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파워팩 기술을 독일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끊었던 기술을 한국이 다시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더 나은 기술로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죠. 부끄럽습니다. 김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함께 가야죠. 다음 날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K-디펜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이었어요. 34개국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선언했죠.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듭니다. 기술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눕니다. K-디펜스 얼라이언스는 새로운 방위 협력의 시작입니다. 장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박수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웠어요. 질투도 패배감도 아니었습니다. 존경이었죠. 아부다비에서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방산이 만든 새로운 세계 질서였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2년 전, 우리는 한국을 하청업체로 봤습니다. 기술을 끊으면 무너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뛰어넘었어요. UAE에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아부다비에서 세계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한국 무기는 철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자존심이며 미래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막으려 했죠. 300만 발의 포탄은 침략이 아니라 억제였습니다. 능동 방어 시스템은 공격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AI 물류는 효율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저는 문장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웠고,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시대입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전쟁의 상처가 아닙니다. 가능성의 증명이며 희망의 상징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이메일 한 통을 썼습니다. 수신인은 김상현 박사였죠. 박사님, 한독기술 협력 프로그램 제안 감사합니다. 독일 국방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년 전 창원에서의 약속, 이제야 이해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해냈습니다. 존경과 감사를 담아 차콜 슈바이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어요. 국방부로 바로 향했습니다. 장관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십시오. 장관이 저를 봤어요. 보고 들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대단했다면서요? 저는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장관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차관은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똑바로 대답했죠. 네, 이게 현실입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많이 늦었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장관이 저를 봤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김상현 박사가 건넨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시작하면 됩니다. 한독기술협력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시끄러웠죠. 한국이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22년간 독일 국방부에서 일했습니다. 독일의 자존심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자존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서는 힘. 무시당해도 증명하는 용기. 끊어져도 만들어내는 기술. 그게 진짜 자존심이었죠. 한국이 보여준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개인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늘 나는 새로운 세계를 봤다. 한국이 만든 세계. 기술로 평화를 만들고 협력으로 미래를 여는 세계. 우리는 선생님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학생이 됐다. 부끄럽지만 기쁘기도 하다.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을 만드니까. 저는 일기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해가 뜰 겁니다. 베를린에도 서울에도 아부다비에도 같은 해가요. 그 해 아래 우리는 함께 갈 겁니다. 독일도 한국도 세계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 가르쳐 주셔서요.